그럼 부정유사는 결국 빚이에요. 빚. 그 약속 하나 잊어버렸다고 내가 이렇게 비난을 들어야 되나? 부모님의 삶은 돈이 다가인 것 같은 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맥락 가족 치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 또 학자들이 발견한 또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또 종합적으로 일맥상통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의사소통과 관계 증진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맥락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관계는 윤리적인 맥락이 적용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는 윤리적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윤리적인 게 이제 부부 관계는 대칭 관계여야 되고 부모 자녀 관계는 비대칭 관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칭 관계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근데 비대칭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런 일방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대칭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여야 되니까 부부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윤리의 맥락에 맞지 않을 때는 이제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부부 관계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남편들한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아내들한테는 남편에게 정말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그런 순종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를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결국 상호성이 존중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하는 그 원어가 자녀들한테 부모한테 복종해라 하는 그 원어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한테는 기꺼이 네가 네 자의로 자발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순종해라 라는 중간태를 사용했다면 이 자녀들한테 부모에게 순종해라 할 때는 종이 상전에게 이렇게 아래에서 위에 순종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사용했다는 면에서 성경에서도 대칭과 비대칭의 관계를 우리한테 또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맥락 가족 치료에서 또 중요시한 것은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가 비대칭 관계여야 되는데 비대칭 관계가 아닐 때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이제 부모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 정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관계인 거죠. 그러면 자녀가 무슨 부모를 돌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부모가 혹시 이혼하지 않을까 걱정하죠. 그리고 나래도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정서적 돌봄도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자기의 어떤 욕구나 필요들을 부모님한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나 필요나 이런 정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부모님을 이제 눈치 보게 되고 부모님을 걱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부모와 현상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되기가 쉽고요. 이렇게 부모와 현상을 겪으면 자기 주장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요. 뭔가 이제 내 필요를 그 당시에 충족해야 됐던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억압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라서 오히려 그 억압된 것들을 건강하지 못하게 다른 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맥락 가족 치료에서 또 얘기했던 그런 개념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유산을 남겨주고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용을 쌓고
이런 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장은 이제 유산과 신용으로 이제 물려받은 것과 내가 쌓는 이걸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유산은 우리가 이제 좋은 긍정 유산을 받기도 하고 부정 유산을 받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그럼 부정 유산은 결국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잘 받으면 이제 긍정 유산을 많이 이제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러면은 이제 빚만 이렇게 물려받는 것 같은 정서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긍정 유산을 많이 받게 되냐면은 부모님이 올바른 기대를 하고 부모님이 올바른 기대와에 따른 명령을 하고 또 부모님이 올바른 행동들을 보여줄 때 그때 이제 그걸 따라서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그런 행동들을 보고 잘하고 이러면 이제 긍정 유산이 많은 거예요. 내가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님을 돌봐야 되고 뭐 이러지 않고 이제 부모님의 그 적절한 기대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긍정 유산이 많은 거죠. 근데 부정 유산을 그런 받는 사람들은 이런 적절한 정서적 돌봄은 없고 적절한 또 기대와 어떤 부모님의 적절한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잘못된 기대를 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잘못된 기대를 하고 마치 잘못된 기대가 아닌 것처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행동은 완전히 그거랑 다르게 돈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의 삶은 돈이 다가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든지 뭐 보여지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정서적인 돌봄이 제대로 없다든지 이런 거 다 이제 자녀들한테 빚으로 남겨지는 그런 이제 삶이 되기가 쉽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긍정 유산을 심리적으로 이건 심리적인 이제 유산이죠. 이게 무슨 물질적인 거라기보다 이제 심리적인 유산인데 심리적인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을 그렇게 착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그 심리적인 힘으로 긍정적인 그런 신용도 많이 쌓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인 관계를 하거나 뭐 어떤 자기 성취를 하거나 이런 거에도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정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심리적인 어떤 유산들이 별로 없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량신용해요. 불량신용을 쌓기가 쉬운 거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내가 못 받은 그런 정서적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그러기도 쉽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장 나쁜 거는 이제 착취적인 관계를 이제 형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신용도 불량해지기가 쉬운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긍정 유산을 받아서 긍정 신용도 쌓으니까 굉장히 부익부가 되죠. 근데 이런 조합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돌봄을 잘 못 받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서 채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착취적으로 대인관계하고 이러니까 신용도 불량해요. 이렇게 이제 되는 이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로부터 이제 받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뭐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좋은 이제 선생님을 만났다든지 이렇게 다른 또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부정유산을 받았지만 내가 신용은 정말 열심히 쌓아서 이렇게 잘 살려고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런 지지대와 힘이 없는 데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버겁다 이런 느낌들을 가진 그런 이제 인생을 좀 살아가기가 쉽고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떤 그 아까 부익부인 사람들보다 훨씬 좀 항상 좀 힘들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들을 가지면서 이제 살기가 쉽겠죠. 그리고 뭔가 에너지 소모를 쓸데없는 그게 이제 쓸데없는 게 아니죠. 내 정서적인 이 돌봄이 없었던 데에서 오는 거니까 에너지 소모가 훨씬 그런데 걱정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데에 훨씬 더 많이 에너지 소모가 돼서 자기가 좀 집중해야 될 것들에 더 많이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긍정 유산을 많이 남겨줘서 자녀들이 긍정 신용을 더 많이 쌓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주어진 진짜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이제 부모님들이 잘 자녀들을 양육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맥락가족 치료에서 얘기한 개념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하지 않으면 이 자녀를 위에서 아래로 사랑을 먼저 일방적으로 잘 베풀고 그랬을 때 이제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순종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자녀들한테 이제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가 그런 제대로 돌봄을 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그런 가족의 모습이 되지 않겠죠. 부모들한테 얘기한 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데 자녀들이 언제 그렇게 화가 나냐면 사실 상처받은 그런 모습들이 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너무 상처 주지 마라.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또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그 사랑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의사소통이 중요한데요. 의사소통에는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에 내용만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의사소통에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달하는 과정, 말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사실 언어의 내용으로 언어로 전달되는 그 양은 굉장히 적거든요. 7% 이렇게 된다면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목소리 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7, 80%더 비언어적으로 그렇게 전달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부탁하는 말이라도 이게 명령조로 들리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이 생기기 쉬운데 그것을 이제 명령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그런 어떤 권유나 부탁으로 얘기하면은 훨씬 저항감이 적게 반응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과정도 중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이다 할 때는 듣기와 이제 말하기로 의사소통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이제 잠언 말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의사소통에서 더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었다, 내 말을 이해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훨씬 그 사람에 대해서 수용력이나 관계가 더 증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는 듣기부터 이제 잘해줘야 되는데 듣기는 그냥 들었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표현은 보통 이제 재진술을 해주는 것,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반복해서 내가 말을 바꿔서 해주는 거죠. 재진술 해주는 것, 또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읽어주는 것, 이런 게 이제 듣기 기술에 들어갑니다. 이 표현을 해줘야 듣기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이 듣기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을 때는 나대화법을 써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메시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내가 걱정했다.
이렇게 내 감정을 얘기를 하면은 그게 공격으로 안 들리게 되죠. 그러면 누구나 공격받는다, 비난받는다 이렇게 들려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럼 방어적이 되면 벌써 이제 의사소통에 방해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었다는 표현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얘기할 때는 특히 뭔가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뭐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나대화법을 사용해서 하면 의사소통이 훨씬 더 서로 이제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의사소통에 있어서 또 중요한 또 모델 가운데 하나는 선형적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델에서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간접 화법을 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말, 정서 이런 걸 말로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어디 모임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남편이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나 집에 있고 싶다,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임이 별로래. 이런 식으로 그 모임 별로라는데, 근데 이 남편의 그 마음은, 의도는 이제 집에서 쉬고 싶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모임 별로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는 나랑 같이 가고 싶지 않구나, 그 영향을 완전히 의도와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안 하면 그 모임 별로래 그러고 그냥 아내가 나랑 가고 싶지 않구나 이러고서 표현 안 하고 알았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더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영향을. 당신 나랑 같이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하고 이제 확인을 하면 아니야, 그냥 쉬고 싶어 라고 이제 의도가 이제 확인되게끔 항상 상대방이 한 말이 내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게 옳은지 아닌지 상대방의 의도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이제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지 않고 서로 간접 화법만 계속 쓰다 보면 오해가 점점 커지겠죠. 저 사람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식으로 이제 내가 정서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관계가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의도와 영향이 서로 일치되게끔 그렇게 좀 서로 의사소통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 제대로 잘 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티어라는 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 그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한테서 이제 이런 의사소통의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는 나머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산만한 대화를 이끌어 간다든지 너무 초이성형 마치 우리랑 관계된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든지 아니면 주제를 자꾸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내 어떤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또 상호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족관계 안에서 관계를 증진하는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A, B, C의 관계 증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A는 어튜먼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조율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 그리고 B는 이제 밸런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균형이죠. 그리고 C는 이제 코히어런스. 이거 결합이에요.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려고 하는 그런 조율.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 상대방한테 이제 맞춰주는, 마치 피아노를 조율하고 바이올린을 맞추고 뭐 이런 것처럼 나를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을 공감해주는 그런 단계겠죠.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와 이 공감해주는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게 서로 밸런스가 맞겠죠. 균형이 맞겠죠.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결합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넘어져서 아파요. 아파서 이제 울죠. 울면은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면 아이는 내가 울고 있는데 내적 경험, 내 경험하고 아이고 아프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 외부의 엄마든 아빠든 외부의 그 반응이 지금 균형을 맞겠죠. 나 아프다는 거에 같이 이제 균형이 맞으니까 이해받고 그러니까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이 사람의 신발을 신어 주는 거, 이게 관계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공감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약하게 키우는 거 아니냐. 그거 빨리 이렇게 추스리고 일어나고 그래야지. 그거 너무 다 그렇게 공감해 준다 이러면은 너무 아이들을 약하게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를 강하게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공감을 한 이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들을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아이의 경험이 지금 어떤지 먼저 이해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나서 그러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훨씬 자기가 이해받는다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근데 내 어떤 경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심하면 이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픈데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아프면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런 메시지들을 받게 되니까 자기 확신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게 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해하고 있다. 그건 옳고 그른 것도 아니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따져도 되고요.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픔이 있었다니 참 나도 아프다. 이런 이제 이해와 공감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뒤에 해결책을 같이 얘기를 해본다든지 그 뒤에 이제 그만 일어나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래도 충분히 늦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증진의 A, B, C를 항상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기 그리고 그거를 항상 표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듣기와 말하기를 잘하는 거. 또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해 줘서 서로 균형을 맞추고 또 결합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요.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두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좋은 감정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관계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투사한다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기면요.
저 사람이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이게 이제 투사는 일방적인 관계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싫어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게 이제 투사인데, 이제 쌍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는 투사적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쌍방적인데요.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투사를 하면 이 사람이 그 감정을 느껴요. 그죠? 감정을 느끼면 이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동일시된 그런 반응을 이제 돌려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투사를 하면 내가 그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동일시된 반응을 돌려주니까 나도 좋은 감정으로 좋은 반응을 돌려주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 투사된 감정은 이 사람을 이렇게 그 반응을 유도해내요. 뭔가 반응을 유도해낸다,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감정에 동일시된 반응을 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이 좋아라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돌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할 만해. 이러고 둘이 점점 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족 간에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반응도 긍정적으로 되고 이제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일 때예요. 부정적인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날 때 문제예요. 내가 저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은 그거 느끼죠. 그럼 나도 싫어. 이런 이제 그 감정에 유도된 반응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면 나도 아주 그냥 퉁명스럽게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시 저 사람은 날 싫어해. 이 감정이 이제 더 견고해지고, 이게 부정적인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과정. 가족 관계 안에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를 바라볼 때 항상 불안해요. 부모가 불안하면 이 불안한 감정이 자녀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자녀가 그 부모의 불안이랑 일치되는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역시 쟤는 또 그러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불안한 자녀가 더 되게 되고, 이런 이제 부정적인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날 때 가족 안에 오히려 이제 서로 간에 역기능적인 그런 행태들을 보이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긍정적인 투사적 동일시로 바꿔줘야 돼요. 긍정적 또는 이제 치료적인, 이 부정적인 투사적 동일시가 이렇게 가족관계 안에 일어날 때는 관계가 점점 악화되니까요. 이거를 누군가가 치료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 더 성숙한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그거대로 이제 동일시된 반응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주는 거죠. 너 화났구나. 너 불안하구나. 너 속상하구나. 이렇게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반응으로 돌려주면 굉장히 이 사람의 그 감정이 더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약화되는 거죠. 완화되고.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런 걸로요. 그래서 더 악화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서로 끊임없이 사실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감정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서로 주고받아질 때는 누군가가 이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좀 바꾸어서 돌려줘야지만 이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 부부들이 서로 대치하기 쉽고요. 그랬을 때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한테 네가 먼저 해,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상대방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수용해주고 그거에 동일시되게 되갚아주지 않는 그런 걸 먼저 시작해야 되겠고요.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그 불안함을,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기가 잘 처리해내고 자녀들한테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투사하지 않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자녀가 만약에 부모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보일 때 막 자녀가 막 화내고 막 반항하고 막 그럴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그거에 똑같이 동일시되게 똑같이 더 화내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면, 훈계할 것들이 있으면 훈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감정을 수용해줘서 이제 치료적인 그런 투사적 동의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어서 건강한 가족 관계 만들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잘 적용하고 좀 더 우리가 건강한 가족의 모습으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